자, 안녕들 하세요.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세법학의 마지막 단계 수업을 좀 할게요. 세법학의 이제 전체적인 수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기본 강의 이제 했고요. 또, 통합 세법학 강의 수업을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세법학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죠? 이 프로세스는 제가 이제 세법학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가장 최적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 게 이제 기본 강의가 되겠죠. 그리고 세법학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판례가 뭐 특별한 게 나오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세법학을 만들면서 또는 세법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할 때는 전부 다 이제 과세요건과 납세절차 또 총칙 규정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나면은 꼭 뭐라 하셔야 되냐면 이 통합세법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론 정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치? 그런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실전세법학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요. 또 이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수천닷컴에서 학생들 질문을 받아봐도 세법의 기본적인 구조나 얼개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 그치? 그러면 굉장히 그치?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치? 2차생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1차나 2차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법학의 기본적인 골격 또는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 과정도 이제 마쳤고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그죠? 파이널, 그죠?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세법학에 대한 주제를 끝낼 생각이에요. 이 파이널 특강에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만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법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이거를 토대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치 기본 강의라든 통합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치 꼭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이제 세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 200점이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200점 400점 만점에 200점이 되니까 반을 차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계학원에 세법 강사들 또는 세법학 강사들은 그냥 회계사 또는 세무사야. 그 친구들이 무슨 세법을 알겠어요. 세법학을 알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있던 학원에도 마찬가지야. 무슨 계산이라고 쳐 자빠졌지 아무것도 몰라. 그치? 세법에 대해서. 근데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유명하다. 이래서 수업을 들어. 여러분들 필패야 필패. 오케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봐야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변호사들 이런 친구들이 와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지 어이가 없어요. 그지 법률행위를 가지고 세법의 조치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시고 이 세법학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될 수 있으면 고득점을 하셔야 역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득점의 기준은 얼마가 될까요? 65점 그죠?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50점대 초반인 세무사 2차 시험의 커트라인을 가볍게 넘기고 혹시나 이제 세무회계나 어디에서 재무회계 또는 원가관리에서 모자라더라도 이 정도의 점수를 확보를 하셔야 돼. 근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지. 그지? 그럼에도, 그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겠다. 세상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유전자가 이제 공부에 뛰어난, 그지?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예요? 자신이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채택해서, 그지? 잘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하시고, 이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세법학 그죠? 일부가 이제 10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세법학 그죠? 2부가 또 하나의 시험 범위에 포섭이 됩니다. 그럼 세법학 1부와 2부 중에서 점수 따기가 좋은 부분은 뭐예요? 당연히 세법학 2부예요. 그지?
근데 부가세법도 과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했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법학 일부는 당연히 국세기본법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순서대로 간다면 이제 소득세법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법인세법이 출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그치? 상속세 또 증여세법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개에서 100점 배점으로 점수가 이제 배점이 되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여러분 이 기출 문제들은 주제를 꼭 좀 정리하셔야 돼. 국세기본법은 20점 출제가 되고요. 자, 소득세법이 이제 30점이 출제가 되고 법인세법이 30점이 출제가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이 이제 20점이 출제가 돼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세법학의 절반은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20점이 아니라 100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세법학 2부는 부가세법이죠. 부가세법이 35점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공부하는 거 보면 답답해. 그치? 세무회계 책이나 보고 자빠질 거. 세무회계가 세법입니까? 회계학이지. 그치? 그걸 공부하면 안 돼요. 기본사항 출제도 몰라. 과세표준이 뭔지도 몰라. 매입세 공제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부가세법 35점 중에 최소한 27, 8점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자, 부가세법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또 쉬운 법이 존재합니다. 걔가 뭐예요? 개별 소비세법입니다. 개별 소비세법이 20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방세법, 굉장히 수월하죠? 지방세법에 대한 부분 20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어서 역시 조세특례 제한법이 얼마가 역시 25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유예생이라고 또 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조세 정책적 목적이 다 다른데 그러면 프레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세 개에서 여러분이 최소 60점 정도는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 무슨 세법학 공부를 하겠다는가. 양으로 본다면 이 세법학 2부는 세법학 1부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시는 분들한테도 당부드려요. 이 세법학 2부를 먼저 정비를 좀 정확히 해 놓으시고 점수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세법학 1부로 가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항상 국세기본법 책은 옆에다가 손에 끼고 또는 강의는 옆에다가 손에 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필패야, 필패. 오케이? 그렇게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세법학 1부, 2부 중에서 이 6개의 세법은, 그치? 자,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세법학적 관점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빼고, 또 국세기본법 빼고, 그러면 국세기본법은 뭐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 그죠? 기본적이고 뭐를,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논리들이 전부 다 어디로? 소득세법에 법인세법도 상속증여세법도 개입이 되는 것이야. 다만 이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개의 세법을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개별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비를 안 해놓고 세법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개별세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총칙하고, 그죠? 두 번째 뭐하고? 과세 요건하고, 그죠? 세 번째 이렇게 납세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 과세요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돼.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과세 대상이 있다.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존재한다. 역시 세 번째는 뭐가 존재한다? 과세 표준이 존재한다. 네 번째는 뭐가 존재해요? 세율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개를 뭐다?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 중에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혹시 과세상과 납세의무자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면 그것들을 정확히 정리해야 되겠지. 다만 이 부가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은 이 과세 표준도 종종 물어보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끔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세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법에서 세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도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것이야. 자, 개별세법은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되니까 혹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과세요건은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정비가 안 되면서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게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 신고와 혹시 납부에 대한 내용들이 작동을 하겠지. 그지? 그리고 그 밖에 혹시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것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 가까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 랩하듯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이때 그 밖의 제도가 중요한 것이 파트에 속하는 부분이 이제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법 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부가세법에서는 뭐 대리납부제도, 또 그죠? 국외사업자의 뭐가 있습니까?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또 그죠? 부가세 중소 또는 중견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 유예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 또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뭐 미납세 반출, 또 면세, 또 세액공제와 환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나도 한 게 아니야. 그때도 모든 내용은 이 국세 기본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뭐예요? 이 국세 기본법과 뭐에 이 개별세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뭐에 대한 이 개별세법의 특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라든가 혹시 법인세법의 사실과다른 회계 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라든가 혹시 또 상속증여세법의 연부연납과 불납이라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비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마지막 정리할 때도 꼭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개별세법을 살펴보는 시혜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점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65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세법학이라는 과목은 도대체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 또는 강사들이 세법을 세법으로 보지도 않고 뭐로 봐요? 회계학으로 봅니다. 얘는 뭐예요? 혹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법에 관한 혹시 법학적 관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법학적 관점의 혹시 자, 이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법이 뭐예요? 절대 회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회계적 관점에서 이것을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가? 왜? 법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 검토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모든 법률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제도의 성격은 무엇일까? 제도의 취지는 무엇일까?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지 조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수익의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세법에 대한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것도 그렇죠?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다른 뭐에 대한 혹시 법률의 규정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가.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입법 취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렇죠? 의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것들을 쪼개게 되면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적용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법리적 관점에서 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럼 부당행위산 부인 규정을 가지고 가봅시다. 뭐예요? 그죠? 자, 조세에 대한 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조세 공평주의를 실현하며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취지를 쓸 수 있어야 돼. 자, 의의를 정리를 한다면 혹시 자, 뭐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법인세라고 이야기한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경우에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게 의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용 요건에서는 첫 번째 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일 것, 혹시 부당한 행위와 부당한 계산 방법을 썼을 것,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을 것, 그런 뭐 하겠다? 혹시 세 가지 효과가 생겨나잖아. 뭐 소득금액을 관할 세무장은 재계산하겠다. 대형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뭐 한다? 거래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꾸려가야 되는 것이야. 이게 이제 세법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렇게 마무리 정리를 여러분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작년 강의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넣고요. 또 올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 강의를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는 어디 갈까요?
작년에 저희가 두 강을 통해서 조세 송론하고 어디를 했으니까 국세 기본법을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죠? 교재로 넘어가서 통합세법학 교재를 하는 거고요. 학생들 중에 이제 일부가 저한테 세법학 합격 노트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여력이 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방문각에서 올해 9월부터 이제 7급 시험 대비 헌법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법과 헌법을 전체를 맡아서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강의 노트는 여러분이 만드셔야지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외워서 시험장 가려고? 그래서 무슨 문제를 풀겠어? 물론 외우는 게 필요하지. 그러나 이해가 안 된 암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국세 기본법으로 가기 전에 조세 총론으로 와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죠? 자, 조세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정비를 좀 하신 다음에 세법에 대한 논리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1장 조세 총론에서 무엇일까? 첫 번째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국세에도 자, 또 하나 뭐 지방세도 뭐가 됩니까? 조세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조세에 관한 논의 전개를 위해서 또는 논리 전개를 위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상을 조세 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한 권 쓰는데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방대한 영역입니다. 왜? 모든 조세에 관한 전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세무사 2차 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틀만 좀 잡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그죠? 조세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조세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제가 필기는 하지 않겠지만 조세의 의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세란 무엇이다? 항상 주어 나와야 되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 지급 채무가 된다. 처음만 쓸게요. 그럼 국가나 누가 지자체가 그치?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뭐 할 목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그죠? 자, 뭐 하는 그치?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그죠? 자, 뭐 하는 자에게 과세 요건을 뭐 하는 자에게 충족하는 자에게 그치? 자, 뭐 없이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직접적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 그죠? 없이 뭐하는 것이 부과하는 그죠? 부과하는 뭐가 된다? 금전 지급 채무가 된다.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뭐가 된다? 세법학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국가가 조세 채권자가 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세는 14개의 세목이 존재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채권자가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방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돼봐야 공무원보다도 세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공무원은 지방직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전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봐야 뭐야? 취득세, 등록민세, 재산세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용어를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럼 주어가 나왔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다? 목적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는 명분이 나왔다는 것이야. 자, 뭐 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여기 있네요.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 채무를 말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붙겠죠. 그게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세, 뭐 물납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돼. 이 정도도 글을 못 쓰면서 무슨 세무사 2차 시험을 오겠다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두 번째 역시 조세관계는 무엇일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럼 조세관계가 무엇일까 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조세관계는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자가 뭐라면 국가라면 국세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라면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 보세요. 자, 모든 국민에게 헌법 38조에 따라서 납세물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납세물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세법이 아니에요. 원시적 근거는 뭐야? 헌법 38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헌법 38조에서 이 국민은 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야?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야. 이 납세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조세 채무라고도 이야기하고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이야기하고 조세 채무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의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그죠? 조세
채권자가 될 것이고 채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가지게 되면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자자를 붙여주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고 조세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둘 사이에 조세 채권 채무 그것이 당연히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를 발생시키는 또는 납세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걔를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간색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예요? 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조세 부가처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게 주된 초점이라는 것이야. 그럼 이 과세 요건은 다시 뭐뭐로 나눌 수 있을까? 4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과세 대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가 존재한다? 납세 의무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존재한다? 과세 표준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뭐가 존재한다? 세율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조세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야. 이를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는 뭐 개인의 소득 또는 법인의 소득, 부가세법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의 공급, 재화의 수입, 개별 소비세에 있어서는 뭐 그죠? 특정한 소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제조 또는 수입 반출,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는 뭐 취득, 오케이? 자, 등록면허세에서 일정한 등기 등록 또는 면허 없이 또 그죠? 재산세에 있어서는 뭐 토지 건축물 한 곡이 선박, 주택의 보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 그죠?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서는 법인, 오케이? 소득세에 있어서는 개인을 다시 두 개로 나누겠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그리고 과세 표준은 뭐가 돼요?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금액으로 표현하는 걸 종가세다. 수량으로 표현하는 걸 종량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세율은 누진세율 체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할 거 뭐가 있다? 조세법의 그죠? 자, 2대 원칙에 대해서 역시 조세법의 2대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강사들 글 써놓은 거 보면 그치? 예전에 한 20여 년 된 이모 회계사 그치? 또 뭐 그죠? 강모 회계사 조세법 2대 원칙이 아니라 무슨 소득과세 금지 원칙을 조세법 2대 원칙으로 쓰고 잡아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조세법 2대 원칙에는 뭐가 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또는 조세 평등주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셔야 돼. 그러면 자, 조세법의 2대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조세법의 2대 원칙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조세법에 제가 원래 파이널 특강 이렇게 수업을 안 하는데요. 첫 타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세법의 2대 원칙에서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조세 법률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조세 평등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저희 교재에서는 조세 공평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 답안지를 쓸 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답안지에 무조건 그죠? 조세법의 2대 원칙은 뭐가 돼요? 기재를 해야 됩니다. 즉 적어서 여러분이 취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야. 그럼 조세 법률주의에서 키워드는 뭐가 된다? 법률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가 될까? 과세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59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세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근거 규정은 뭐가 된다? 그죠? 완전 근거 규정은 헌법 제59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헌법 제59조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만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세의 종목과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의한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뭐 여론이 형성되면 저도 이제 입법 제안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조세 법률 주의 내용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가 뭐가 한다? 그죠? 과세 요건을 뭘로? 법률로 정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법정주의하고, 그죠?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거하고, 그죠? 자, 과세요건 뭐로, 그죠? 자, 명확주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헌법의 근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 교원의 시비는 법률로 정한다. 걔를 교원주의,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죄형 법정주의, 형법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다? 역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죠? 납세 의무에 관한 사항 또는 과세 사항에 관한 사항, 뭐 한다? 법률로 정한다. 걔를 과세요건 법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법은 항상 본조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시행령이 존재하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행정입법에서 시행령은 누구? 대통령의, 그죠? 명령으로 말하니까 대통령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걔는 불령이다. 시행규칙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본조의 규정을 뭐 아까 대통령령이나, 그죠? 불령에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위임의 방식은 뭐가 된다?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지. 역시 절대 포괄위임이나 백지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얘를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또는 뭐만, 그죠?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문제 시험 문제들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과세요건을 정하면 국민은 납세물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금액은 세액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불명확하게 정하게 되면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라 한다?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가? 그를 뭐한다? 이의적으로, 그죠? 정해야 되는 것이고, 확정적으로 정해야 되는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죠. 아무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즉 아무리 명확하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추구하는 뭐 자유권이라든가 평등권이라든가, 역시 자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이러한, 그지 또 헌법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뭐가 되면 조세법이 역시 위배가 되면 위헌이 된다.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하셔야 돼. 두 번째, 조세 공평주의라는 말, 조세 평등주의라는 말은 뭐가 될까? 항상 조세를 부과할 때는 역시 평등하게 공평하게 부과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근거를 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거를 따진다면, 그죠? 자, 헌법의 뭐에 대한, 그죠? 평등권에 대한 내용이 근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헌법의 평등도 결국 뭐가 됩니까? 실질적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자, 형식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가? 그럼 조세공평주의를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가? 하나는 뭐가 있다? 수평적 공평이 존재를 하게 된다. 역시, 또는 수평적 평등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수직적 공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뭐를 다 잣대를 대야 됩니까? 오케이? 자, 항상 여기서는 뭐예요? 담세력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동일한 담세력에는, 동일한 경우에는, 그죠?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서는, 그죠? 동일한, 역시,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했나? 수평적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를 그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담세력이 같다면, 그지? 세금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 걔를 뭐라고 얘기했나? 수평적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과세표준, 그죠? 산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에 반해 수직적 공평은 뭐가 될까요? 그죠? 담세력이, 역시, 자, 뭐한 자는, 역시, 큰 자는, 역시, 담세력이 뭐에, 역시, 담세력이 뭐에 비해서, 그죠? 적은 자에 비해서, 적은 자에, 또는 작은 자가 되나요? 적은 자에, 그죠? 비해서 뭐가 되나?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가? 많은, 그죠? 자,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하셔야 되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럼 진정한 의미의 공평은 뭐가 될까? 수직적 공평이 되는 것이야. 진정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구체화가 될까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누진세율의 그죠?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세를 누진세율 체계로 가져가야 될 건 아니겠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여러분하고 정리를 드렸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진정한 공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실질적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위배가 되는 세법이 하나 존재하네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이 여기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를 부가세법에서는 역시 완화하기 위해서 역시 자, 이 수직조공평이 있어야 되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역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를 뭐하기 위해서 역시 완화하기 위해서 그죠? 이 완화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화하기 위해서 뭐를 두고 있다? 역시 부가세법에서는 면세 제도를 둬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면세제도로 볼 때도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써나가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법학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보듯이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 조세가 무엇인가, 또 조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조세 관계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간다? 이 과세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세법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안 보고 수업을 전부 다 해갈 테니까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크게 국세에 대한 법률과 지방세에 대한 법률을 두 개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국세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이제 기획재정부가 됩니다. 오케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행정안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별도로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제도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세에 관한 주무부서와 지방세에 관한 주무부서를 둘 게 아니라 별도의 부를 하나 만들어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좀 절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세청이라는 부분을 부 정도로 격상을 시켜서 제가 볼 때는 독립조직을 꾸리고요. 행정소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보완을 하는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쪽발이들 너무 싫죠? 일본 애들 아주 죽이고 싶어. 특히 아베 군국주의의 상징인자의 외손자가 되겠죠. 그런 자를 진짜로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배울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장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좀 통합을 해서요.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법학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국세 기본법 총칙부터 가서요. 한 타임에 끊어서 갈까요? 작년하고 수업하고 똑같이 10강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작년 수업과 변동이 없는 내용은 그대로 그냥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